화요일에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 원로석의 박판규 변호사 홍성갑 칼럼니스트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갑입니다. 제 넥타이가 혁신당 3인당 콜라보레이션을 의미하냐는 약간 벌꿀 같기도 하고. 그니까요. 벌꿀? 꿀벌? 굳이 그 색깔. 네. 김긍철님이 분석데스크에서 오늘 주제 완전 스나이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스나이핑 바이 데일라이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주 대낮의 총질. 방송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하이브를 누르시고 있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간혹 댓글 쓰다 말고 달아오르신 몇 분들을 제외하면 도움이 됩니다. 저런 옛날에 참 저런 거 하기 싫어서 몸부림을 쳤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면을 떠들다 말고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던 것들을 가끔 떠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구실 중에 하나가 정치를 왜 하나 우리가 왜 관심을 가지고 결국은 돈을 벌고 대접 잘 받자고 사람들이 뜻을 모으는 게 정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덕후들이 가끔 하는 고민이죠. 나 이거 왜 좋아하지? 저는 이제 정치라는 게 결국은 문제를 푸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예. 어떻게 풀 거냐, 어떤 방식으로 풀 거냐. 근데 이제 저는 뭐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방식의 문제를 푸는 게 일단은 가장 좋은 거고. 근데 그게 이제 특정한 누군가만 만족하는 방식으로 푸는 게 나쁜 정치. 그죠. 지금의 방식대로 풀리면 내 인생이 꼬일 것 같으니까 풀리지 않게 더 꼬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게 정치죠. 지금 신문 일면에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지금 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돈 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노란봉투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 정당에게 올해 최고의 민생 이슈가 노란봉투법입니다. 기업을 과거와 같은 하청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의 눈물겨운 노력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본인만 모르는 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도 모르실걸? 분석데스크 반응해주세요. 우리 따님 때문에 대학이 전형을 신설한 불공정 논란이 있었지만 모두가 잊어버린 정치인이 있죠. 나경원 의원이라고. 하나가 나오면 다른 게 또 나와가지고 계속 덮여서 이게 약간 고통 분산 비법이잖아요. 팬케이크형 정치인이죠. 첫 번째 거 다 먹지도 않았는데. 나경원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 색깔의 내용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덕질인이? 노란봉투법은 노동약자 보호에 가면을 쓴 불법 파업 조장법이자 대한민국 일자리의 숨통을 끊는 산업 공멸법이다. 좋아요. 우려했던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악법 폭주 청구서가 중앙노동위원회라는 왜곡된 심판대를 거쳐 산업 현장으로 날아들고 있다. 이 비장함을 노동신문급 비장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이분들의 중요한 공격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이런 내용도 써있죠. 팩트는 참담하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재심 사건 중 무려 92.3%를 이 법의 최초 설계자인 중노위원장이 전담했다. 그는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 이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계셔. 나경원 의원 동기 조국 원장 있죠. 그러니까 네. 그 연수원 동기인데 네. 연수원에서 평생 원수를 졌을지 누가 알아요. 저는 뭐 연수원 동기 뭐 대부분을 잘 모릅니다. 거기서 공부만 하셨군요. 그러니까 판사가 되셨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연수원에 1000명씩이나 있고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사실 저도 대학 동기 1000명이나 되는구나. 대학 동기 200명? 하나도 몰라. 많이 몰라요. 뭔가 되게 무서운 일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죠. 나경원 의원이. 특정 좌파에게 기업 사건의 판단을 부당하게 몰아줬다. 하지만 실상을 확인해보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저 3명이라 그랬는데 애초에 재심 사건을 맡을 수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법으로 2명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앞에 3명입니다. 따라서 맡는 업무가 과중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게 중요한 거네요. 억지고요. 나경원 의원이 왜 이렇게 노란봉투법을 싫어할까? 글의 뒷부분을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이걸 좀 소개해 주시죠.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고무줄 잣대 앞에서 기업은 어떤 의제로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지 기본조차 알 수 없다. 기준조차 알 수 없다. 섣불리 기업이 거부하면 부당노동 행위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다. 여기서 뜻을 좀 읽을 수 있습니다. 기준조차 알 수 없다. 기준조차 알 수 없다가 주제문이죠. 원치 않는 법이 통과됐어요.
그러면 법이 생겨난 초기에 여론을 흔들어서 잘못 만든 얼치기법 때문에 사회가 혼란을 겪는 모습을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보여주고 거기에 따라서 여론이 후퇴하면 최대한 재개정을 해서 법을 무력화시키거나 그게 아니면 법조인이나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면 법이 최근에 만들어졌으니까 판례가 적거나 없죠. 이때 법원의 마음을 흔들어서 유리한 판례들을 최초에 이끌어내보자. 반도체 세제 혜택을 얻어내면 한두 개 회사한테 칭찬받을 거예요, 정치인은. 하지만 노란봉투법을 흔들면 거의 모든 대기업이 사랑하는 정치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이제 어떤 법이 마음에 안 들면 쓰는 초식들이 몇 개 있어요. 그렇죠. 예, 뭐 기본 기술. 예, 딱 법이 통과됐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아직 시행 전이야. 그럼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충분한 논의가 안 됐고 졸속이다. 그렇죠. 수기가 필요하다. 예. 그다음에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 그다음에 세부 사항에 빠진 것이 많다. 재개정하자. 초등학교 때도 말싸움하는 애들 보면은 네. 몇 년 몇 월 몇 시에 이거 하는 네. 애들 있잖아. 아. 그런 근데- 디테일 찾기.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이라는 말이 모호하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대상은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거든요. 그럼 근로자는 뭐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근로자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프리랜서 계약, 위촉 계약, 도급 계약, 요금 계약으로 막 계약서를 막 써요. 다양해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근로자로 일해. 음.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어떤 기준을 제시하느냐? 네. 계약서 명칭과 상관없이 음.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계약이다 이렇게 해요. 이거하고 방금 말한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하고 거의 차이가 없죠. 나경원 의원은 그렇다면 그 법도 싫어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대법원 판례인데 실질적으로 종속적이라니 구체적이지 않다. 구체적이지 않다. 수기가 충분치 않다. 예, 쓰게 않다. 이거 뭐 세부적인 게 다 빠졌다. 네. 근데 원래 법이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법이 일반적인 거지, 그러니까 특징이야. 법은 구체적인 내용을 다 쓸 수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편법이 기본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좀 더 모호하게 해요. 그게 입법에서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거를 일반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왜 법이 세부정을 안 했냐는 거 공격하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왜 법에다 구체적으로 안 해놨지?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법은 게임의 판정 시스템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되고 판례가 누적이 되고 쌓이면 그 내용이 구체화된다는 거죠. 우리 분석 데스크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교섭을 부정하면 인질범과의 교섭 없이 그냥 인질까지 위험을 감수하는 러시아식. 아 근데 그나마 무섭지 않은 말로 써주셨네요. 이렇게 새로 개정돼서 판례가 없는 부분을 판사로서 네. 사건을 맡으면은 네. 엄청 힘들겠죠? 아 힘든데 그게 이제 판사는 이렇게 이런 법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노란북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판사한테 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여기는 재심 사건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중노위도 하고, 그다음에 그 노동부 같은 데서 그 법안 해설집도 만들어내요. 재판까지 오는데 오래 걸립니다. 예, 재판까지 해서 그 과정에서 논의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 논의들을 다 참조하기 때문에 법이 되자마자 내가 법문만 보고 해석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면 진짜로 엄살이네요? 그렇죠. 이제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이 정도면. 나경원 의원은 판사한 지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박판규 변호사가 즐겨 쓰는 답안이죠. 법 잘 모르는 것 같다. 네, 아니 이제 오래되면 잘 몰라요. 분석 데스크가 저도 요즘 깜빡깜빡 하는데. 이게 역시 분석 데스크가 도움이 된다니까요. 이런 게 청년들을 위한 법인데 맨날 청년 정년하면서 이런 법을 방해하려고 든다 기성 정치가. 아무튼 요즘 들어 숨쉬듯이 노란봉투법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정말 쉬지 않고.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정치인들은 주로 이제 이렇게 가깝게 만나는 사람들이 기업인들이 되게 많아요. 같이 골프 치고.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 정치 자금으로 이제 후원 받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일반인들이 10,000원, 20,000원 내면 뭐 몇백 명이 후원 받으면 되는데 한 500만 원씩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20명 정도면 거의 꽉 찬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20명 정도의 기업인만 알고 있으면 정치 자금 모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노란법법인 거죠. 이런 정치인들과 그런 기업인들을 연계해주는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는 조선일보만한 클럽이 없습니다. 분석을 봅시다. 조금 긴데 보겠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업 경영상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만능 초식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아니 법이 지금 시행됐는데 몇 날 며칠 몇 도 몇 그램을 어떻게 다 써놔요. 그리고 구체적인 시행령을 빠르게 만들면 또 구체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다음은 판례가 결정하고 시행령이 결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몇 번을 지금 재촉을 하고 있는 거고 시행령 더 네. 만들어 보자라고. 실제로 이 기사 내용도 대통령이 시행령 만들라고 했다. 노동부가 아직 안 만들었다는 걸 비판하는 건데 내용이 이상합니다. 대통령이 7월 21일에 시행령을 만들라고 했대요. 근데 8월 10일에 취재를 해서 결론을 낸 거예요. 20일 지났는데. 급하죠. 실제로는 시행령을 만들까봐 빨리 쓴 기사죠. 그 전에 이런 기사를 써야 해서 쓴 거죠. 아이고 3주나 지났는데 그 쉬운 시행령을 안 만들어? 안 쉽다고. 라는 말을 꼭 해야 돼서 이렇게까지 서둘러서 기사를 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구체적이지 않다는 말을 꼭 해야 돼서 이 기사를 쓴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이 회사는 봐줘, 저 회사는 봐줘, 몰라, 노란복두법 다 싫어가 원래 주제인 기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처럼 이런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가장 강력한 그 이렇게 사람들이 혹하는 게 법이 너무 모호하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거는 이렇게 편법이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그런 형태의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면 할수록 빠져나갈 게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지적해 주셨어요. 분석 데스크에서도. 예, 시행령과 그다음에 시행하면서 좀 더 보완해 나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자세히 해놓죠. 네. 그리고 누가 걸려. 그럼 러시안 룰렛처럼 와, 쟤 걸렸다. 그럼 나머지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조선일보 채용 공고는 구체적인가 그럼? 나이는 구체적이겠지? 자, 아니다. 나이도 보통 제가 아니잖아. 구체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란 이런 겁니다. 좀 읽어주시죠. SPC 그룹이 파리바게뜨 재판 구체적인 예 이거군요. PB 파트너즈 비전 선포식 개최. 이게 5년 전의 보도 자료네요. 2021년 SPC 그룹이 제빵 기사들을 직접 고용해 설립한 자회사인 PB 파트너즈가 출범 3년째를 맞아. 여기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그냥 사진을 심심하실까봐 안진걸 소장님 왜 계셔 싶기도 하고 한국노총 위원장님은 어용 생겼으니까 좋으셨겠지 싶기도 하고 이런저런 의미로 그냥 슬쩍 보고 지나가시라고 나눴고. 근데 중요한 건 PB 파트너즈의 존재 자체잖아요. 그 저희 방송이 우리 삼립의 노동 탄압을 알린 시기에 비난이 되게 커졌어요. 그게 2017년 그랬죠. SPC를 위해서만 빵을 만들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직고용하라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노동 탄압치고는 신문에 되게 많이 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한 짓이 지금 보시는 저거고 지금까지도 자랑스럽게 까놓고 자랑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SPC 그룹이 다시 보세요. 파리바게트 제빵 기사들을 직접 고용해 설립한 자회사. 그러니까 요즘도 즐겨 쓰이는 그 장항선 배우의 이 뭔 개소리야 짤이죠. 개소리야? 직접 고용해 설립한 자회사. 이것이 제가 가끔 말하는 뜨거운 혹은 중탕한 팥빙수다. 직접 고용했으면 SPC나 파리바게트 소속이 돼야지 왜 또 자회사입니까? 저 PB 파트너즈라는 회사가 하는 일은 빠바 매장 기사를 뽑고 교육하고 인사 운영을 합니다. 그중에 한 가지 일을 임종린 지회장이 하다가 지금처럼 뮤테이션이 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 회사 안에 있는 교육부서랑 인사부서 역할을 다른 회사로 떼낸 거예요. 이게 다른 회사일 이유는 없죠. 다른 회사 일을 해주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PB 파트너즈가 SPC 외에도 다른 회사에도 파견을 하면 모를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초반에 이제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할 때 그때 이제 이거를 정규직 전환하라고 하라고 할 때 이게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본사에 직접 공유할 건가? 아니면 자회사 형태를 만들어서 거기도 공유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는 이제 사측이 계속 그걸 거부해서 결국은 그때 이제 자회사 방식으로 하게 된 거죠. 맞아요. 그때 그게 아마 제가 인천공항공사가 아마 처음 그때 반발이 하도 심해서 네. 그때가 우리나라에 공정 논란이란 말이 처음 터졌을 때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부터 20, 30대 우경화가 시작된 초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직접 고용 형태로 하게 됐는데 자회사를 통한 직접 고용.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근로자들은 사실상 파리바게트를 위해서만 일을 하고
파리바게트의 근로 조건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자기 근로 조건이 정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근로 조건을 바꾸려고 협상을 하면 자회사 대표는 고난이 없죠. 나는 위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만 협상을 한다는 거죠. 기다려봐 하고 네, 나갑니다. 네, 위에서 동의를 해줘. 나 임금 인상 위에서 비용을 더 준다고 해야 내가 임금 인상을 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SPC 회장한테 물어보면 물어볼 권리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아까 말처럼 이제 근로계약에 말한 계약서의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이고 종속적 관계에서 맺은 임금 목적. 그러면 이 경우에 이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도 말이 웃기잖아요. 자회사를 통해 직접 고용한대요. 그렇죠. 그러면 자회사가 고용하는 게 아니고 네. 모 회사가 하는 거네. 그렇죠. 모 회사가 근로 조건을 결정하기 때문에 노란복두법이 나온 거죠.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자회사가 고용하는 건 직접 고용이 아니잖아. 근데 이해되기 전에 생각해보면 한국인의 삶이 요즘 다 거의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그쵸. 막 요새 돈 많이 번대잖아요. 화성, 동탄, 용인, 이천 이런데 반도체 네. 벨트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먹고 살만한. 그 중에 명함이 진짜 삼전이나 진짜 하이닉스인 사람 별로 없죠. 맞아요. 공장 안전을 관리하는 회사도 하청업체고 내부 전용 개발 회사나 이런 것도 자회사나 하청회사입니다. 명함은 다 달라요. 학교 급식실에 영양사나 조리사 계시죠. 조리원 계시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학교 소속이 아니죠. 또 직고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가 지금 가장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바꾸기 어려운 구조가 됐어요. 이제는 이미 자회사 형태로 네. 채용하고 그다음에 회사가 어떤 특정한 분야를 자회사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 근데 그 형태는 그러면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근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상위 본사인데 자회사 대표는 사실상 결정권이 없는데 그죠. 협상은 거기다 하라고 하니까 쟁의가 끝나지 않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본사가 직접 네.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 사회 노란톡법의 결론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생의 당사자인 개인 청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그런 비상식적인 느낌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 일반의 문법이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군에서 인사과에 앉아 있어요. 저는 인사과였죠. 근데 인사 분야 혁신을 위해서 하청업체를 만들어요. 무슨 밀리터리 휴먼 소스, 휴먼 리소스 이런 회사를 만들어. 그래서 날 분리해. 그리고 월급을 깎는데. 근데 그리고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 필수 분야의 회사 일 전문 업체에는 얼마든지 맡길 수 있거든요. 제 나이 또래 친구들 그 회사 대기업 나와가지고 창업하는 친구들 보통 다 그런 일 해요. 맞아요. 예, 많은 분들을 상대로 B2B 사업을 하죠. 무슨 반도체 회사가 뭐 팹 유지 관리 분야 회사, 전문 회사, 소부장 분야 회사한테 컬 선팅 받을 수 있고 물건 얼마든지 떼올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내세우는 경쟁 체제가 성립될 때만 그 조그마한 회사가 내 주문 말고 다른 주문도 받을 때만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교육 전문 업체가 전국 모든 제빵업체한테 다 그 서비스 용역을 받는 게 아니죠. 무조건 빠바를 위해서만 일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따로 존재하는 이유는 남는 게 노조 상대 안 하려고 그리고 이 직원인 내 입장에서는 회사가 돈 덜 주려고 이 기준에서 보면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서 봐야 조선일보하고 나경원 의원의 속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회사가 계속해서 노조 상대 안 하게. 회사가 계속해서 사실상 우리 회사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복리후생을 절대로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자면 노란봉투법이 무력화돼야 되고 그 중요한 임무를 한시라도 잊을까봐 노란봉투법을 매일같이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오늘 짤막하게 전달해드릴 노란봉투법 1호 소송으로 불리는 한화오션 웰리브 행정소송을 재계와 노동계가 숨죽여 쳐다보고 있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이거 좀 읽어주시죠. 노란봉투법 첫 시험 때 사용자성 부정화는 한화오션 무기는 구조적 통제. 한화오션은 사내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웰리브가 독립된 사업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 예습을 해놓으니까 뒤에 텍스트들이 쉽게 읽히죠. 저 회사는 한화오션 사내의 급식, 통근버스, 시설관리 담당 회사랍니다. 근데 한화오션은 이 회사 우리랑 상관없다. 노란봉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해요. 법무법인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왜냐하면 저 회사하고 저 회사 노조하고 협약을 자기들끼리 알아서 했어 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빠진 게 있죠. 노동부 중앙노동위가 지적한 바로 그 문제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싫어하는 중노위가 지적한. 보시죠. 반면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해당 시설에 대한 소유권, 처분권을 가지고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하는 점을 근거로. 이게 무슨 소리냐. 노조가 시설을 개설해달라 했어요. 근데 그 시설은 하청 거가 아니에요. 한화오션 겁니다. 한화오션이 안 해주면 자회사가 지지고 볶아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아파트 시설물을 그 경비업체가 맘대로 할 수 있나요? 막 식당에서 관리만 하는 거지? 쥐들이 나와서 라따뚜이를 찍고 있어요. 막 버스에 좀비가 출몰하고 있어요. 근데 한화오션 거야 그거 다. 안 고쳐줘.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쟁의행위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근로계약의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이는 대법원은 실질적 종속적 관계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지금 하나오션에 있는 이분들이 근로 조건이 본사와 상이 없거나 본사의 결정 없이 근로 조건을 바꿀 수 있는가? 그죠. 못 바꿔요. 왜냐하면 시설이 다 하나오션 거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상 여기서 뭐라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이 근로 조건의 지배력은 하나가 갖고 있는 거죠. 법원으로 넘어온다면 그렇게 판단당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첫 번째 소송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화오션의 논리대로면 조선수완의 회사를 막 1000개를 만들어요. 동물의 집처럼. 그리고 다 지들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하청업체가 다 협약만 맺었다면. 근데 개인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청년이 집에 가면 부모님은 자식이 하나오션 들어갔다고 미용실에서 떠들 거예요. 실제로 그 자식은 하나오션 캠퍼스로 들어가서 일하고 나올 겁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회사는 왜 해결 안 해주는지 부모님은 이유도 모를 겁니다. KOC님,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서 하이닉스 붙었다고 자랑했는데 하이닉스 사옥 관리업체 취업이라 어떻게 말을 주워 담아야 하냐고 하소연하던 사연이 떠오르네요. 다시 우리는 이 법을 되돌리려는 나경원 의원의 일갈로 돌아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약자 보호에 가면을 쓴 불법 파업 조장법이자 대한민국 일자리의 숨통을 끊는 산업공멸법이다. 네, 이건 의지의 확인이죠. 새로 생긴 법의 모호성을 우리가 적극 이용해서 무력화시킬 때마다 근거는 없지만 저 말을 우린 계속 할 거다. 그러니까 일단 들어둬라. 민주당이 하자는 법은 민생을 저해하고 엉성하니까 우리가 돌파하겠다는 일종의 의지를 담은 선언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게 이달로 이제 1년이에요. 8월 24일인가 그랬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보수 언론과 정치인들이 쉬지 않고 이 방식으로 노란봉투법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와 같은 방식으로요. 10월부터 형사소송법을 때릴 겁니다. 약자 보호에 가면을 쓰고 서민의 숨통을 끊는다. 이런 주장을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보수 아닌 언론인이나 평론가들이 나서서 국민적 설득에 실패했다. 386에게나 필요한 개혁이다라고 평가절하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뭔데요? 만약에 보안 수사권을 존치했다 하더라도 강도와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일은 벌어졌을 거예요. 반발. 엉성한 법이다. 수기가 덜 되었다. 설득에 실패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우리 되게 억울하겠지. 아니 이 보안 수사권도 남겨줬는데 왜 그래? 아니요. 원래 그럴 생각이었어요. 노란봉투법이 강성노조에게나 좋은 법이라는 주장과 적어도 전술적 패턴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흡사합니다. 근데 이런 비판 중에 가장 정말 불쾌한 주장이 약자에게 안 좋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노란봉투법도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고용을 결국 못하게 하고 결국은 약자에게 안 좋은 법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 네. 형사소송법. 근데 자기는 사업주 그 기업 대표한테 계속 이야기 들어서 지금 주장하면서 문제는 결국 약자한테 돌아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종합 종부세 올리면 결국 임차인한테 돌아간다. 이런 식의 그 비난은 너무 정말 좀 불쾌하고 이런 거는 사실과 또 다른데 결국은 마치 자기들이 약자를 보호하는 위해서 주장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그들이 약자를 보호하고 있어요. 예, 근데 애초에 시작은 자기들은 사업주를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한데
여기서 조금 더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들은 아까 말처럼 이게 시행이 되고 나서 그 판례가 쌓여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법도 시작 전에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정할 수 있는 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존재하지 않는 법이 왜 없냐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거는 잘못된 비판인 거죠. 네. 노조 있는 협력업체는 일감 끊긴다면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협박성 기사들 많았습니다. 결국 약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거라는 방식에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겠습니다. 그럼 보안 수사권이 존치된 그 시간선에서 나오는 그 헤드라인도 예상이 가네요. 역시 보안 수사권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렇죠. 맞아요. 쓸모없지만 가끔 다루는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다루지 않았지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라는 게 진행되고 있답니다. 지난 10년간 진행된 국조특위 중에 가장 인기 없는 국조특위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구 평평론자들의 지역 축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다르게 내일부터 표현하면 봐야겠는데? 국회판 올공 점거. 얼마나 재밌을까?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렇게 바다를 보다가 봐봐 수평이야라고 하면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성조기를 막 흔들고 막 망원경으로 봤더니 등대가 보이잖아 이러면서 막 성조기를 흔드는 거예요. 예? 내가 제일 재밌어하는 지구 평평론자들의 주장은 이거거든요. 구형에 어떻게 바닷물이 붙어있냐. 이러면 또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조기를 흔들고. 자, 그러면서 즐거워하면서 부정지구 재평평을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신재평 씨가 왠지 불쌍해 보이잖아. 이 상황에 용감하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어제 나왔습니다. 투표용지 극조특위의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입니다. 오. 보시죠. 윤상현 선거 결과 조작 주장은 무거운 일. 5도 야 의원들도 가짜란 말. 그래서 오늘 오세훈이겠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도 우리 국회의원들도 가짜일 수 있다. 그만큼 선거 결과의 조작을 주장하는 것은 무거운 일이라고 밝혔다. 저의 소감은 뭡니까 이 이지적인 남성은. 아이고 똑똑하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죠. 이 국정조사는 애초에 올공 시위에 붙은 불을 언론이 제때 끄지 못해 생긴 일종의 극우 파상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나온 젊은이들이 참정권을 외쳤다면서 며칠간 우리가 대대적 보도를 해주는 바람에 정치권이 외면할 수 없게 됐고 모두가 그들이 실제로 외치는 게 참정권이 아니라 행정착오를 실마리로 윤어게인 떠들러 나왔다는 걸 아는데도 밀린 거죠. 밀리고 밀리다가 국정조사까지 약속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 국정조사의 퍼포먼스는 이 국정조사가 생기게 한 여론인 극우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원래대로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라고 국민의힘은 윤상현 위원장을 안 친 거죠. 윤상현 위원장이 국조특위가 시작될 때 지금 말하는 것처럼 아니야 이거 바보 같은 거야. 표수를 잘못 셌다고 해서 부정선거는 아니야 같은 말을 했으면 국민의힘은 위원장 자리를 안 줬겠죠. 따라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투표지 재검표 다 하겠다고 민경욱인지 윤상현인지 알 수 없도록 윤상현은 발언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어제부터 말을 바꾼 거고 이때쯤 말을 바꾸려고 기획하고 있던 걸로 의심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낮에 싸움이 났습니다. 윤상현 위원장에게 같은 당의 기분의 주진우 의원이 들이받았습니다. 상황을 보죠. 국조특위 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 10일 시간대별 투표자 수 허위 입력이 개표 결과 조작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선을 긋자 같은 당 주진우 김은혜 의원이 고성으로 항의했다.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을 둘러싸고 위원장과 소속 당 위원들이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다. 윤상현 위원장이 갑자기 팩트를 쏟아내죠. 이 자리에서. 투개표 시스템을 알면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없다. 투표율을 만졌다는 게 후보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건 아니다. 라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신 건지 잘 아시죠? 라고 말해요. 아, 그게 본심이군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감탄을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국조특위 위원장으로 온 건 장동혁을 끌어내리러 왔나 보구나. 이 약간 기시감이 느껴지는 장면이 네. 그 윤석열이 내란하고 나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국회에선가 뭐 청문회 같은 걸 하면서 선관위 사무총장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선관위 사무총장이 누구였냐면 윤석열 79학번 동기인 김용빈 사무총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사무총장은 선관위 내부에서
승진해서 가는 자리였는데 윤석열이 외부 인사로 이 사람을 사무총장에 꽂아 앉힌 넣었죠.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이제 국회 나가지고 부정선거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깐만 저 사람 윤석열 친구인데 그러면 윤석열은 저 사람 말도 못 믿고 부정선거를 주장한 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게 부정선거 그렇게 궁금해서 얘를 불러서 물어봤으면 됐잖아요. 네. 한편 윤석열 지지자들은 윤석열은 저 사람을 믿고 꽂은 거야? 네.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의 그 세계관은 알다가도 모르고 했어.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은 그럴 리가 없다고 다들 믿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한 말을 비판한 겁니다. 부정선거론을.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1년 남았습니다. 당권 경쟁이 시작될 때입니다. 아직 눈에 띄는 경쟁자가 없다고들 하죠. 당대표는 요즘 한동훈 의원 복당 안 받아주는 건 기본이고 한동훈 의원과 가깝다고 알려진 모든 사람을 징계하려고 들고 있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는 27년 8월이 되면 총선이 코앞이 됩니다. 지금처럼 부정선거론을 계속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국민의힘 안에 있겠죠. 지난번 대선 경선 때 한덕수 후보가 지는 걸 보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느낀 게 많았을 겁니다. 윤석열 붙들고 극우 붙들고 가다가 본선에 못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선도 힘들 수 있다. 그 자각은 영남권보다는 수도권 의원들에게 조금 더 있겠죠. 큰 선거를 뛸 수 있는 수도권의 유명한 국민의힘 다선 의원 윤상현, 나경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목표는 당권이 아니고 서울시장 출마라서 지금의 당대표에게 굽혀야 되기 때문에 반기를 못 듭니다. 지금의 당대표가 말하는 부정선거론을 반대할 수 있는 다선 의원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당권 도전을 선언할 사람입니다. 재밌겠다. 아까 사순문학 하나 나왔거든요. 윤상현입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현 지역구가 불안해요. 왜냐하면 매우 유명하고 득표율도 높다가 부정선거 외치다가 저 멀리 날아가신 동네 친구 한 명 알거든요. 민경욱 씨라고. 네. 그러면 어제 자당 의원들하고 공개적으로 싸우고 다음날 접지 않았을까? 요즘 보면 국회의원이고 뭐고 눈에 보이는 대로 징계위원 해부한다고 징계위 해부한다고 성질인 당대표를 보면 무서워서라도 윤상현 의원이 자중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보죠. 선관위의 실책은 매섭게 단죄해야 돼.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과요불급은 경계해야 합니다. 무려 전하 신수영 소장이 하는 말이죠. 부정선거를 외치다 보면 선거 부정을 하게 된다. 부정선거 선거 부정을 윤상현 의원은 오늘 아침에 또 페이스북에 설파했습니다. 윤어게인이면 내가 돼도 윤어게인 아니냐. 뭐야 그게. 그리고 나의 부정선거는 이렇지 않다. 아니 근데 윤상현 의원 이렇게 말을 보니까 이게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는 말이 생각나죠. 홍준표식 패턴이 보이죠. 그러니까 10번 사람들을 때리고 한 번 제대로 타격을 하는 어제와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보다 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죠. 민주당도 요즘은 올곡 눈치 보는데 더 보죠.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투표자 수의 허위 오기입이나 전산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특정 후보의 득표수를 바꾸거나 선거의 당락을 뒤집기 위한 조작이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했다고 해서 후보별 득표수가 따라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옳거니? 둘 사이에 실제 인과와 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과학적이에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투표자 수의 허위, 오기입이 후보별 득표수 조작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반할 지경입니다. 그거 스톡홀름 증후군이에요. 왜 맞는 소리를 하고 그래? 왜 다? 반박을 못 하겠는데? 선거를 부정하지 않을 당원과 조직을 지금부터 1년간 모아서 본선도 준비하고 당대표도 준비하려는 것으로 저는 추측한다. 내일한테 탄핵 표결 불참하고 윤상현 의원이 대화 내용을 공개해서 초선 김재섭 의원을 날려버린 적이 있죠. 형 욕먹는데 어떻게 해야 돼? 1년 지나면 국민들이 다 찍어주더라. 무소속으로 나가도 찍어주더라. 그때의 말을 지키기 위한 그랜드 플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경욱 의원 요새 뭐하냐고 하고 계신데 자유와 혁신 가 계시고요. 그 전에 이제 공명선거 대한당 하다가 이제 그 당이 쪼개졌잖아요. 대한당과 공명선거당으로. TMI 시간. 그 공명선거당 만들려고 하다가 뭐 비슷한 같은 이야기 하는
황교안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부정선거주의자들이 뭐 지구 평평론자랑 비슷한데 이분들이 제가 보기 부정선거의 수장은 트럼프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트럼프가 이제 이번에 중간선거 참패가 예상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가 참패가 되면 당연히 이제 부정선거 주장을 또 하죠. 시작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약간 뭐랄까 지금 이제 여기 말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전 지구적으로 부정선거 주장을 트렌드가 커서 트렌드가 거기 가 있고 요즘은 뭐 전 세계가 하나의 키워드가 급속도로 다 퍼져요. 맞아요. 어느 나라도 가도 다 비슷하고 뭐 해서 그냥 부정선거 주장하다가 뭐 남미 어디서 부정선거 시다 부정선거 맞잖아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미국에서 뭐 트럼프가 계속 부정선거 하면 이제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도 아마 국민의힘에서 뭔가를 하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다음 뉴스를 짧게 보시겠습니까? 읽어줘요. 네. 보고 계신 국회의원 의원은 워싱턴주 5선거구의 공화당 마이클 바움가트너, 캘리포니아 48의 공화당 데럴 아이사, 위스콘신 5선거구의 민주당 스캇 피츠제럴드, 그리고 오하이오 4선거구의 공화당 짐 조던 법사위원장입니다. 동아일보 표제는 쿠팡 두둔한 미 의원 4명, 이번엔 허위정보 근절법에 항의. 지난달에 저희 방송에서 설명해드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이 온라인상의 언론 및 표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8월 20일까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거 내정 간섭 아닌가요? 저의 엉성한 3단 논법을 들으시겠습니다. 미국인은 쿠팡을 모른다. 쿠팡은 미국 장사 거의 안 한다. 미국 정치인이 쿠팡 편 들면 그건 로비다.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쿠팡이 이번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네. 그 피해자들 일부가 쿠팡의 미국 법원에다가 쿠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뉴욕주 변호사가 대리하는 게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거기서 쿠팡 측의 이제 반박이 뭐였냐면 쿠팡은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 저 하원 의원들은 네. 쿠팡은 미국 기업이라고 한국에 항의 서한을 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 보고서를 그대로 그 재판에 딱 제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역이민 혹은 레퓨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문장을 잘 구성해야 됩니다. 쿠팡 로비에 움직인다는 건 쿠팡 따위의 로비에도 움직이는 것이다. 갈대와 같은 의원들. 쿠팡 따위의 로비에도 움직일 수 있는 정치인은 메타나 구글은 숨만 쉬어도 엎드리는 정치인이라고 보는 게 맞는 추측이 아닐까. 거의 리모컨. 개정된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은 민생에 크게 2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복습해보죠. 하나는 가짜 왜곡뉴스 견제, 또 하나는 혐오 표현 규제입니다. 법의 규제에는 이 메시지를 퍼뜨린 직접 당사자가 포함됩니다. 직접 당사자가 돈도 내고 해야 돼요. 또한 이 가짜뉴스나 혐오 표현이 퍼지는 걸 관리하는 책임도 운영자에게 일부 포함됩니다. 원칙을 세우고 때때로 지우기도 하면서 업킵을 돌봐야 됩니다. 여기에 주체에는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지만 메타도 있고 구글도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 4명의 미국 국회의원 말고도 앞으로 많은 미국 정치인들이 한국이 정보통신망법을 활용해서 미국 기업들한테 정치적으로 불리한 표현의 삭제를 강요한다라는 주장을 계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치인들은 쉬지 않고 EU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쿠팡은 미국 빅테크와 같은 패키지 정쟁에 스스로를 끼워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혐오 표현 근절을 위해서 미국과 싸운다는 점에서 유럽연합과 같은 입장이 됐습니다. 한국이 이 싸움을 멈추는 방법은 쿠팡을 봐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치인들한테 중요한 고객은 빅테크지 쿠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이 싸움을 멈추려면 미국 정계에 전혀 대들지 않는 세력이 집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싸움은 한미관계에 향후 오래갈 이슈가 될 것입니다. 나쁜 방식으로 해결될 수는 있죠. 국민의힘이 집권한다거나 할 때요. 요건 간단하게 하고요. 끝으로
미디어 오늘의 베테랑인 장슬기 기자가 어제 오늘 오마이뉴스 노조에서 나오는 서로 갈래가 영 다른 이야기들 때문에 좀 바빠 보여서 두 기사의 제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의 보도와 오늘의 보도가 같은 소재를 다루는데 다른 시각을 다루네요. 위에는 8월 10일, 아래는 8월 11일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오마이TV 진행자로 잘 알려진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에 대한 지지자들의 야유가 있었고요. 민주당 최민희 후보가 아닌 최민희 측 관계자를 허락받지 않고 직접 촬영한다고 느낀 관계자가 취재를 방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오마이 노조의 주체가 둘입니다. 하나는 최근 오마이TV가 친석계 뉴 이재명으로 고착화되어서 문제라고 지적한 오마이뉴스 노조 내의 공보위가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취재 방해는 잘못이고 그 자리에 있던 박정호 기자에 대해 조선일보 출신이라면서 비판한 최민희 의원은 국회의원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한 오마이뉴스 노조와 기자협회 오마이뉴스 지회입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설명해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안에서도 이런 주장과 저런 주장을 하는 게 다 있다는 그렇죠. 그 말이네요. 네, 노조 공정보도위원회가 했던 말이 있고 노조 지부와 그리고 기자협회 지회가 한 말이 따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최민희 의원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분노하면 발화에 반드시 분노도 담죠. 최민희 의원은. 그 점은 취재하는 사람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고 일장일단이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취재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최민희 의원 측 관계자의 행동은 과도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조선일보를 다닌 적이 있다는 말은 지금 하기에 TPO가 잘 맞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가 흥미로운 건 노조와 직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조직이 내놓은 서로 다른 메시지입니다. 언론 노조에는 공보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정보도위원회. 언론 노동자는 보도를 잘하는 게 임무지만 동시에 권리기도 해서 보도 잘할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스스로 망가뜨린다고 느껴도 노조가 움직여서 이걸 견제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공정보도위원회입니다. 그 오마이뉴스의 공정보도위원회가 4월부터 석 달 동안 오마이TV 영상을 분석하고 문건을 만들어요. 거기서 우리 회사 유튜브 채널이 해도 너무했다는 결론을 냅니다. 혁신당 후보를 비난해도 반명으로 찍힌 민주당 인사를 비난해도 반론을 제기할 패널을 초대하지 않고 문조털레유 같은 사실상 혐오를 위해 만들어진 단어를 썸네일에 툭하면 썼다. 그 뒤로 오마이뉴스 조합원들도 오마이뉴스 기자들도 오마이TV의 이런 편집 방향 때문에 항의에 시달리고 있다. 중립을 지키지 않는 건 둘째치고 왜 이렇게 저열하게 클릭을 유도하느냐는 이의 제기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오늘 장슬기의 기자가 그 보도를 한 어제 그리고 다음 날인 오늘 아침 본체라고 할 수 있는 노조 지부 그리고 기자협회의 오마이뉴스 지회가 프레임 전환을 시도합니다. 최민희 의원 관계자가 취재 방해를 했다고 볼 수 있더군요. 보니까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국회의원직 사퇴하라. 최민희 의원이 취재 방해로 여겨지는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 해야 할지로 질문이 바뀌었죠. 어제까지 나왔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새로운 질문이 나왔죠.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전 궁금합니다. 물론 다만 오마이뉴스가 저열한 편파 보도로 여겨지는 일련의 컨텐츠 송출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사라지면 안 되는데 노조가 정치적으로 굴었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다른 질문으로 자신들을 향한 질문을 덮었다는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오늘 나온 기자협회 오마이뉴스 지회의 성명은 나쁜 의미에서 고약하게 정치적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이게 그 최민희 의원과 오마이뉴스를 이렇게 페북에서 이렇게 언급된 것만 보고 전체적인 사건 내용 몰랐어요. 싸웠구나. 근데 왜 싸우지?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취재 방해가 결국 기폭집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그거는 어떤 원인의 결과인 것 같고 그 앞에 원인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아까 말한 공보위는 원인부터 추적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고. 지금 여기 이제 언론노조 그 지회 거기는 결과만을 놓고 최민희 너가 잘못했으니 사퇴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뭐 이거는 이제 언론이 어떤 사안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결과만 보고 말하는 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했고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은 두 개 다 파악을 해야 이 사안을 정확히 볼 수 있지 않을까. 공보위는 문건을 만들던 도중에 회람했던 것 같더라고요. 정식적인 문건으로 의결한 게 아니고 어떤 문건이 노조 내부에서 돌았나 봐요. 그래서 오마이TV의 편집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관련해서 장슬기 기자님한테 답변도 하고 그랬어요. 유튜브로 넘어오니까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도 편파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기계적 중립을 지킬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건 무슨 말이죠? 그래도 되거든요. 다만 본인들도 정치적 책임을 어느 정도 지겠다는 뜻이잖아요. 가장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즉 정치 싸움의 플레이어가 됐단 소리입니다. 플레이어가 돼서 한 일이 있는데 예전에 저 기계적 중립 지킬 때처럼 본인들의 입장을 쏙 빼면 어떡해요. 언론도 정치의 플레이어가 됐는데 이런 행동 언제까지 할 거냐는 겁니다. 한 3, 40년 봤거든요. 신문 보면서 언론이 자꾸 이러는 거. 답답합니다. HK0814님이 그래도 오마이노조는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나 보네. 저도 그래서 이거 되게 긍정적이라고 소개해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나마 노조라도 살아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구나. 경향은 유튜브 채널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얘기가 나왔다는 말이 안 들리더라. 있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밖으로 새어나오진 않는다. 적어도 제가 대화 몇 번 해본 경향 기자들을 기억해보면 내부도 썩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노조가 얘기를 해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언론사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 얘기 좋게 하고 싶습니다. 오마이가 조직이 이런 대화를 할 줄은 안다 아직. 그 정도로 보고 싶습니다. 제발 정치에서의 플레이어로서의 참여하는 플레이어로서의 언론의 책임을 도외시하지 말자 언론은. 브리핑이었습니다.